이 종목만 잘 주목해도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먼저 지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시면요. 제가 지지저항선을 이제 계속 그어놨었는데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는 828포인트 여기 지지선 구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지선이 어떤 구간이냐 이거 보면요. 이 음봉 캔들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캔들이에요. 여기 시가와 종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종가 기준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다. 근데 반등을 했으나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증시에서 지금 신용잔고가 그대로예요. 지금 보니까 신용잔고가 이 파란 색깔 선이고요.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신용잔고가 20조 4천억이다. 아직까지 신용잔고가 빠지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수가 빠지면 원래 신용잔고가 빠지면서 반대매매가 나오든 반대매매를 갖다가 우려해서 먼저 물량이 나오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길게 조정이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만큼 아마 신용 물량이 빠르게 털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한 여기 790포인트 이 주변까지 빠르게 차라리 빠져주면 오히려 지수가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상 이렇게 조정에 나오면요. 이런 하락한 각도랑 비슷한 각도로 이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하락과 비슷한 각도로 반등이 나왔다. 이때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빼는 만큼 분명히 반등할 때도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빠른 하락은 이렇게 빠른 각도의 반등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코스피 오늘은 이제 사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잘 버티다가 오늘 밀렸습니다. 밀렸고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도 한 2, 3%는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번 주 내내는 사실 조정이 좀 유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정 이후에도 우리가 경기 침체나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먼저 앞으로 작전주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 서울 삼천리 그리고 하림지주 이런 작전주들이 동시에 이제 하락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티 안 나게 찌글찌끔 올리다가 이제 급등을 시키는 그런 상태의 작전주인데 그게 작전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작전주들은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패턴 종목들처럼 이렇게 박셀바이오나 예전에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패턴 그리면서 급등하는 애들 이것도 다 작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앞으로 시장이 역실적 장세에 진입할 거다. 이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분의 그 책을 참고하면요. 증시는 4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 경기가 네 가지가 순환을 되면서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역금융 장세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어떻게 보냐? 금리 인상부터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금융 긴축 실시돼 있죠.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로 역금융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고 금융 장세는 언제였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금리를 갖다가 0%대까지 낮췄을 때 이때가 바로 금융 장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을 불어넣으면서 주식이 상승하는 장세. 그리고 그게 끝나면요. 어느 정도 살짝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 장세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돈을 바탕으로 사업을 장해서 이제 실적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실적 장세에서 항상 대장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너무 과열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을 때 이제 역금융 장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금융 장세는 이제 금융 긴축 실시할 때를 스타트 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작년부터 금융 긴축을 실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역금융 장세에 들어가 있고요. 역실적 장세는 뭐냐? 역금융 장세를 넘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빨아들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죠.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기업은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기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가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역실적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실적 장세가 끝나면 다시 금융 장세가 가는데 항상 역실적 장세의 끝은 뭐냐? 금융 위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실적 장세가 어떻게 넘어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실적 장세에 진입을 해 있다.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서는 유동성이 저하되고 경기 침체 및 실적 악화가 눈에 띕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실적을 믿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실적으로 가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의 주가가 꺾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성장치가 달성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기대하는 성장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그럴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냐? 보통 역금융, 역실적 장세에서 투자되는 게 테마주와 블루칩, 자산주가 됩니다. 일단 테마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테마주는 이제 역금융 장세 전체 구간에서 이제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 그냥 유동성을 갖다가 조금만 불어 넣어도 급등할 수 있는 테마주들 그런 쪽에 돈이 몰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블루칩인데 이건 이제 역금융 장세 후반부에 이제 뭐 경기 침체, 금융위기가 오고 뭐 주가가 급락했을 때 보통 이제 좋은 주식들이 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칩이라 하면 우량주들을 말하고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역금융 장세 후반부에 가면 주가가 매우 저렴해집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 블루칩 종목들이 일단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하락 방어가 잘 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특징이 있다. 근데 아직은 역금융 장세 후반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산주는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안전마진이라서 일단은 자산주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플러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에 또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뭐 성장성이 꺾이고 뭐 앞으로 안 좋아져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회사가 보유한 땅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의 가치를 보고 안전마진을 매긴다. 그래서 뭐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시총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작전주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량주들보다는 작전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전주들이 있을까 놓고 봤을 때요. 제가 이렇게 수급봉을 갖다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표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155봉 강세 패턴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사실 다 작전주고요. 뭐 예를 들어 이 EID 같은 것도 작전주입니다. 이 작전주 역시도 뭐 일정한 선 여기 돌파해서 다시 오면 이것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뭐 근데 이런 작전주를 해도요. 바닥에 있을 때 해야지 덜 위험하고요. 지금 이거 따라 들어가면 나중에 완전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DYC라는 종목이에요. DYC라는 종목은요. 오늘 19%대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눈여겨보던 자리가 이 저항 구간인데 여기를 계속 돌파를 못했거든요. 보이시죠? 뭐 몇 거래를 돌파 못했는지 세기도 힘들 만큼 되게 오랫동안 돌파 못했는데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게 기준봉이 되고요. 이 기준봉을 갖다가 놓고 이 안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하고 가거나 아니면 쭉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기준봉이 나온 다음부터는 제가 많이 설명하는 이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에 따라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한번 봐야겠으나 아마 1, 2, 3 중에서 패턴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DYC는 뭘 하는 기업이냐 보면요. 일단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일단 실적은 받쳐줍니다. 뭐 역금융 장세라도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들이 좋고요. 일단 시총이 매력적인데 시총이 보시는 것처럼 425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지금 1200억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이 나오지만 마진율이 낮아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은 지금 9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적인 면에선 걱정이 없고 시총이 낮다. 그래서 세력이 조금만 유동성을 갖다가 투입을 해도 급등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기업의 유통 주식수를 보면요, 1220만 주인데 오늘 300만 주로 20%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상승한 적이 없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스펙주였던 것 같은데 스펙 합병하면서 이제 다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 가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는 장기평선 보이시죠? 이 장기평선 위에서 주가가 노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평선 아래에서는 이렇게 처음 돌파할 때는요, 바로 돌파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돌파를 하면서부터 위치가 바뀌면서부터는요, 이 다음에 갈 때는 그 다음은 쭉쭉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기업이 이렇게 급등해 주길 바라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급등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싸게 살 기회는 살짝 놓치긴 했는데, 저 같으면 적어도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적어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일수를 나눠가지고 분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분할하냐? 일단 이 가격 주변에서 한번 1차 매수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아래에 나오는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21선이 노란색인데 이 21선 부분에서 또 한번 분할 매수하고요. 그 다음은 또 여기 아래 있는 지지선, 그 다음 이 시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5번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5번 분할 매수를 하면요, 사실 손실 보기가 힘듭니다. 웬만하면 수익을 내기 쉬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여기 기준으로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여기 시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디아시라는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처럼 지수가 밀리는 쪽에서도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현대차가 호실적 기록하면서 대부분 괜찮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여기도 작전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조선내화 보이시죠? 이 주주주에 조선내화가 있고 CK코퍼레이션즈,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쪽으로 기업 인수합병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고, 이 기업이 대유홀딩스라는 기업이랑 또 흡수합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수들이 붙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무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역도 보더라도 이제 원래는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을 확대 중이다.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뭐 테마나 작전을 걸기에도 괜찮은 소재의 재료를 갖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소재 개발 및 고주파 열처리 가공 기술 분야에서 쌓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동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마찰 압접 방식의 선진 가공 기술과 품질 시스템을 적용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판매를 확대 중이다. 아무튼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기업은 사실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도 안 나와요. 시총이 작아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돼 있을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R이 10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멀티플로 놓고 따지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영업이익이 90억이잖아요. 근데 시총이 425억이면 거의 한 5배도 안 되죠. 멀티플 4배 대니까 싸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수가 하락한 와중에서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모니터링 하자.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